안녕하세요. 21년도 메가랜드 평가단 제19회 민법 해설인데요. 이번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계약의 종류. 그래서 계약부터 해가지고 우리 뒤에 임대차까지 한번 더 보고 보시면 되는데 종합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법에.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면 자, 계약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31회 때도 뭐 종류가 문제가 배정이 됐었죠. 매매 계약과 교환 계약은 유상이고 쌍무 계약인데 지금 우리 시험 범위는 매매, 자, 이 매매 계약, 그 다음에 교환 계약, 그 다음에 여기 임대차 계약이 들어가잖아요. 임대차 계약인데, 요거 우리 시험 범위잖아요. 우리 시험 범위 얘들은, 유상 계약이고, 그 다음에 원래 쌍무죠. 쌍무 계약이고, 낙성 계약이고, 그 다음에 요식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쌍무, 유상, 낙성, 요식 계약이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쌍무, 유상이니까 옳은 정답이 되죠. 유상, 쌍무라고 하는 거. 자, 증여라고 하는데요. 원래 증여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시험에 종종 배정이 돼요. 그래서 증여하고 사용대차를 같이 가지고 가면 좋은데요. 여기다가 사용대차 이렇게. 그래서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이고요. 여기는 편무계약이에요. 무상, 편무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약은 보통 우리가 여기 쌍무인데요. 여기 편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쌍무라고 할까? 여기에 쌍무라고 하는 거예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한 실력은 원칙적으로는 쌍무계약에 한하여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나온다. 동시하고요. 위험부담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편무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편무계약에서는 나와야 안 나와요. 이 편무에서는 동시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상하고 무상을 구별하는 실력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유상계약에 한해서 담보책임, 즉 매매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매매 규정이 준용이 된다. 준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면 되는데요. 3번하고 여기 4번을 구별하시면 돼요. 쌍무하고 편무를 구별하는 거하고 유상하고 요 무상을 구별하는 거 있죠. 요 실리익이요. 요 두 가지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의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지만 쌍무계약이 모두 유상계약은 아니다 그러는데 요거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쌍무계약은 모두 뭐라고 가야 되죠?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울 때 이게 쌍융이라고 하면 좋아요. 쌍융.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쌍무계약이 유상계약이지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쌍이 아니라 유쌍이 아니고 쌍유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에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불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치되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에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자, 이게 불합치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불성립이 되는 거죠. 불성립이 된다는 건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효라든지 취소라든지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되지 않는다. 두 번째,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이 됐다라고 돼 있죠. 도달하기 전에 사망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에 도달하기 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X가 되죠.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약자가 청약을 발한 후에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래서 요 2번이 정답인데요. 2번 지문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지문이에요. 2번이 정답이지만. 자, 세 번째,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원래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6월 20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승낙 자체가 언제 도달된 거예요? 이날 도달됐다 이렇게. 그럼 6월 예를 들면 21일 날 도달됐다면 원칙적으로 이 청약은 뭐예요? 효력이 상실이 되는 거고 당연히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4번에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됐다. 이걸 우리가 교차 청약이라고 하죠. 그럼 교차 청약은 언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돼요. 그럼 양 청약이니까 갑의 청약, 을의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은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그 양 청약이 동시에 도달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건 나중 청약이에요.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나중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승낙한 걸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에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건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상대방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정답인데요. 지금 2번에서는 1번만 좀 걸쭉증하지만 2, 3, 4, 5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문들이에요. 뭐 1번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2, 3, 4, 5번은 상당히 중요한 지문들이 됩니다. 꼭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3번 문제 볼까요? 매도인 갑하고 그 다음에 매수자 을하고 들어와 있죠. 이 문제는 우리가 보통 뭐냐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하고 유연부담 그 관계니까 A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매매계약 체결 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 건물이 소실돼 버렸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시적 불능은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악의가 있거나 그 다음에 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매수자 앞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선의 플러스 무 과실이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이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어가지고 신뢰배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 과실이 있었고 또 하나 을이라는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갑과 을 모두 다 과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어서 신뢰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갑의 귀책사유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갑의 귀책사유면 당연히 요건 뭐가 돼요? 채무불이행이거든요. 채무 불이행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채무불이행이면 을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뭐 전부배상 청구하고 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갑과 을 어느 누구에도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그럼 당연히 을은 갑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채무자 위험부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채무자 위험부담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4번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을의 귀책사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건 채권자 위험부담이 들어와요. 그죠? 위험부담이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갑은 자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하잖아요.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매매대금을 지급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5번 갑과 을 누구에게도 귀책 사유 없이 A 건물이 멸실이 됐다.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X가 되죠. 요건 채무자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채무자 위험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대려 을에게 계약금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계약금을 반환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위험 부담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에도 실제 사례 문제로도 종종 배정이 되는 문제죠.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갑소유 토지의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중도금 지급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틀린 것은 지금 이것은 동시 이행 항변권에 관한 문제이죠. 자, 먼저 갑이 이행체고와 함께 정한 상당 기간 내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얘는 뭐가 돼요? 채무 이행이다라고 되어 있죠. 채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갑이 잔금 지급기를 이행을 제공하면, 자, 잔금 지급기를 이행을 제공하면 장이 뭡니까? 을의 중도금이나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및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잔금 지급기일에 이행을 제공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요 등기잖아요, 등기. 등기를 매도인이 제공을 했어요. 그럼 매수자 을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중도금하고 아까 중도금 안 준 거, 중도금 미지급 있잖아요. 이행 지체한 거, 거기에 잔금 있죠? 요 잔금까지 지급을 해야 동시행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다 돌려줘야 되는 거죠. 3번에 갑이 잔금 지급기에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을은 잔금 지급기일 이후에도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동시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지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잔금 지급 이후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죠.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지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X가 된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도금 지급 날짜에 중도금을 안 줘서 질질 끌다가 잔금 지급 날짜가 도래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매도자는 등기 서류를 줘야 되고 매수자는 중도금 지연이자 잔금까지 줘야 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매도자가 등기 서류를 주지 않았다고? 그럼 매수자도 잔금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돼요. 4번에 갑의 잔금 채권에 관하여 갑 채권자 병이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자, 을은 병에게 동상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상병권은 누구에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에 갑에 대한 을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경우에 갑은 동상병권이 있는 잔금 채권을 갖고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상계 처리가 안 돼요. 만약에 상계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상계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긴 하죠. 5번 문제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해서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갑은 자기 소유 X토지를 1억 원을 매수한 을과 합의하고 을이 그 매매대금을 누구에게?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원래
자기의 토지를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하고 1억에 매매를 하고 그 계약금, 요 매매 대금을 누구에게? 병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러면 얘가 요약자가 요거 요약자, 요게 낙약자, 요게 뭐가 돼요? 수익자가 되는 거죠. 지금 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1번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됐을 때 을이 갑과 병 사이 계약이 무효다. 갑과 병 사이 계약이 우리가 뭐라고 했죠? 대가관계죠. 그럼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어요.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요체 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병의 지급 거절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을은 병에게 지급을 하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X가 됐고요. 자, 2번에 갑이 요약자입니다.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나 봐요.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죠. 그럼 을이란 낙약자는 병에게 대해서 1억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동시이행, 요걸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받아서 난 대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갑과 을이 병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시켰다라고 돼 있죠. 유보시켰다면 병의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병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원래는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유보 조항이 있잖아요. 유보가 되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좀 정확히 구별하고 계셔야 되겠죠. 4번에 자, 을은 병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향수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어요. 근데 그 기간 내에 병이 확답을 안 했나 보죠. 그럼 갑이 이걸 거절한 걸로 본다라고 돼 있죠. 주인한 게 아니라 거절한 걸로 본다. 그럼 당연히 낙약자는 채무 이행을 요약자인 갑에게 이행하면 됩니다. 5번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해 버렸어요. 해제가 됐다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채무 불이행은 법정 해제 사유예요. 그럼 법정 해제 사유는 아무리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 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5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요. 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구별하고 계셔야 되고 우리 시험에도 사례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면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1번의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 불능이 됐어요. 이행 불능 이후로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이행 불능이잖아요. 이행 불능은 첫 번째는 최고를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해제 의사를 한다는 거고요. 이번에 이행 불능이 되면 내 아무리 쌍무계약이라 하더라도 요 반대급부라는 거 있죠? 반대급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쌍무라 하더라도. 세 번째는 이행 불능이 되면 굳이 변제기까지 기다려서 계약을 해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행 날짜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여기서 해제를 해버리면 되지. 여기까지 기다려서 해제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불능 시 해제가 하면 되는데 요 이행 불능 요 세 가지 꼭 좀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요즘 이런 질문을 좋아하거든요. 자, 이번에 매도인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했네요. 난 죽어도 이행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굳이 최고할 필요가 없죠. 바로 뭡니까? 이행기 전이더라도 해지해 버리는데요. 요것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괜찮아요.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반대급부할 필요 없고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3번에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는 계약이 해제된 후라도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X죠. 왜 그러냐면 계약이 해제가 됐다면 너도 해제가 된 거고 나도 해제가 된 거거든요. 그럼 둘 다 뭐예요? 둘 다 상대방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 당신이 해제해놓고 왜 나에게 이행해달라고 하느냐? 나도 이행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해제가 됐으니까 쌍방 모두 다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3번. 4번 요건 참 좋은 지문이에요.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4번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51조에다가 계약이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돼요. 5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이행배상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뢰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이행배상이에요. 전매차익이라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신뢰배상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지문이니까 자, 요거 1번, 2번 좀 잘 구별하고 계셔야 되는 지문들. 자, 그래서 6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인데요. 자, 갑은 을에게 자기의 토지 1억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을 2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이행 착수 전이네요. 자, 계약금 문제니까 이행 착수 전이라면 갑은 4천만 원을 을에게 제공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해약금 해제라고 하죠. 해약금 해제. 자, 2번 일의 경우에 을이 4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았답니다. 4천을 제공했는데 그러면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3번 매매 목적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에 착수한 걸로 볼 순 없다. 요건 우리가 이행 착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뭘로 가야 돼요?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해약금 해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이행 착수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행 착수가 아닌 거 두 가지.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하나가 매도자가 매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 4번에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 이렇게 나와 있죠? 소송 제기 요건 이행 착수다 아니다? 이행 착수가 아니죠. 그럼 당연히 을은 2천만 원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되죠.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에 을이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 기일 전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럼 이건 결국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거죠. 그래도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그러면 더 이상 해약금 해제, 해약금입니다.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해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지금 7번 문제는 계약금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위약금 특약이 지금 빠져 있긴 하지만
혹시 이 문제를 볼 때 그 위약금 있잖아요. 위약금 특약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계약금도 거의 빠지지 않고 문제가 배정이 되는 거니까 해년마다 올해 32회 때도 반드시 나올 거라고 믿어요. 이것도. 자, 8번에 보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보 책임은 지문이 좀 길거나 어려우면 저는 그냥 일부러 시간 안배상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이 정도는 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다. 여기다 법정 책임이에요. 법정 책임, 법으로 정해서 나오는 거지. 당사자 약정으로 책임을 진다 안 진다가 아니에요. 일단 법정 책임이에요. 두 번째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권리하자가 아니라 목적물의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은 거 있죠.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은 건 목적물의 하자지 권리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세 번째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됐다라고 돼 있죠. 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할 때 선이라는 거죠. 선의로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여기 중요합니다. 달성할 수 없다. 여기가 중요해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담보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죠. 근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건 뭐예요? 제한물권이잖아요. 제한물권의 선이 매수자죠. 그럼 손해가 있잖아요. 손해배상이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가 됩니다. 해제 이렇게. 자, 담보책임은 의무규정이에요. 그래서 면제, 가중, 경감, 특약은 전부 다 유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의 존재를 매도인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이건 중요하죠. 하자가 있음을 매도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하자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거니까. 자, 경매로 취득한 재산에 관해서 권리하자가 있어요. 여기 경매는 물건의 하자는 안 돼요. 목적물 하자. 목적물 하자는 담보 책임이 안 나와요. 요 권리 하자만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경매는. 그럼 1차적으로는 누가 져야 돼요? 채권자,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누가 져야 돼요? 채무자가 지는 거고요. 만약에 채무자가 돈 없어요. 그럼 뭐 2차적으로 누가 져야 되는 거야?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이 5번은 X가 됐습니다. 경매로 인한 거 두 가지, 권리하자만 나온다는 거, 1차적으로 채무자,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부담을 하고요.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 안 나와요. 그걸 하나 체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담보 책임, 이 정도는 꼭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9번.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병에게 전대차했다. 갑의 집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전차인이 됐는데요. 동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동의를 안 받았다. 동의를 안 받아도 이 전대차 관계는 당연히 유효가 되잖아요. 자, 틀린 걸 찾으라 그랬는데 1번의 을과 병 간의 전대차 계약은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유효해요. 타인 물건 매매하듯이 유효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번에 그래도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았다면 차임 청구가 가능하고요. 갑의 입장에서는 병이 불법점이거든요. 불법점이니까 너 나가라 하고 물청,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요것과 연결돼요. 5번하고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어요.
해지하지 않았다는 건 계속 차임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차임이 들어오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손해본 게 없단 말이야. 그럼 병에 대한 불법행위 점유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여기 틀린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네요. 당연히 여기 4번은 갑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병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5번에 보면 지금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매달 을로부터 차임을 받잖아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손해본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물청을 행사해서 나가세요. 요건 할 수 있어. 나가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요게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 전대 양도는 한번 사례형으로는 문제가 좋은 문제니까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10번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의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가 있었나 봐요. 나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그런 건 아니죠. 임대차가 뭐라고 했어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상물이 현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청구하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이게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절당하면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절당하면 이제는요. 거절당하면 당연히 지상물 매수 청구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서 가는 건데 지금 기간에 정함이 없어서 자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했어요. 임대인 나가라. 그러면 갱신 청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에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 유무라든지 임대인의 효용 여부는 행사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인의 효용 가치가 있느냐,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따지지 않는다. 3번에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X죠. 동의를 얻거나 동의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4번에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 당연히 이건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당연히 무효죠. 왜 그러냐면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법규거든요. 그럼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 포기 약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5번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등기가 되더라도 임차인은 양수인, 토지 양수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고쳐놔야 되죠. 왜 그러냐면 등기가 됐다는 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도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계약법의 전체 종합으로 봤는데요. 우리가 6월달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건강도 조심해야 되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간 날 때마다 특강 들으면 들을 수 있지만, 시간 날 때마다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를 모른다고 해서 내용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찾으세요.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확인 여부를 걸친 다음에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내용을 다시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동영상을 참조하는 형태로 가셔야 되지. 지금도 계속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귀는 편해지는데 문제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좀 하나하나씩 이 지문들을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타임입니다. 지금 타임 자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문제를 통한 이론 정립이에요. 이론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